동호부대 LKS의 김주표 변호사, 성민석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인은 이제 집단 소송을 좀 다루고 있는데 이번에 또 다른 이제 집단 소송단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집단 소송에서 다루고자 하는 분야는 불법 파견입니다. 아마 최근 뉴스라든지 여러 곳에서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견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이 되었고 그동안 못 받았던, 즉 정규직 근로자와 비해서 차별받았던 급여를 손해배상으로 받았다. 뭐 최근 IT 업계라든지 아니면은 고속도로였던 그런 그 통행료 진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공장에 이제 그 조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주방 아주머니들이라든지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작년에는 뭐 TBS, 포스코, 현대차, 기아차, 뭐 금호타이어 뭐 이런 대기업들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판결도 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 한 2015년도에 이 사건에 이제 적용되는 그 중요한 법리가 하나 이제 대법원에서 나온 게 있거든요.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뭐 줄여서 파견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파견법이 적용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계약 관계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조급 계약이 될 수도 있고 뭐 위탁 뭐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계약명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가서 파견 근로자처럼 뭐 어떤 일을 했는데 파견 근로자를 인정을 그동안 못 받으셨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인즉슨 파견법이라는 거는요 어떠한 특정 전문적인 뭐 기술적인 그런 기술을 요하는 분야에 있어서 허가적으로 파견업을 허용하고 그 파견업을 허용함에 따라서 그 파견 업체에서 바로 그 원래의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자신의 파견 근로자를 그 회사에 파견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게 적어도 허가사항이고 전문적인 기술적인 예외사항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직역에만 일을 전담하게 하고 관리는 파견 회사에서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맞는데 마치 이거를 피해 나가는 듯이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은 좀 그렇습니다만 싼 값의 사람을 그냥 쓰려는 그런 나쁜 의도로 파견법을 돌아서 형해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건에서 그런 파견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들과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바로 2015년에 대법원의 판례였었고 그런 판례의 취지에 따라서 최근 업계 하나씩 깨져가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왜 돈을 덜 받고 일해야 되느냐 뭐 이런 측면에서 사건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파견을 가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나한테 일 시키고 뭐 관리하고 하는 게 다 이 파견된 그 원청 업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곳에서 나를 다 관리하고 일 시키고 하는데 왜 나는 옆에 사람이랑 똑같이 일 시키면 당하는데 왜 나만 돈을 적게 받아? 이런 의문이 있으시면은 이 사건의 당사자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비교할까요? 제가 어떤 고등학교에 전화를 갔어요. 전화를 갔는데 그 학교에 소속으로 시켜주진 않으면서 교복도 똑같이 입고 머리도 똑같이 자르고 이런 수업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모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학교의 학생입니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 원청 회사에 파견이 되어 갔는데 그 파견 계약 내용에 따라서 어떠한 특수한 직역에만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처럼 일도 하고 저일도 하고 회식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는데 나만 인센티브 인정 못 받고 나만 급여가 정규직에 비해서 70~80%로 오히 막 절반 수준으로 적고 과연 이렇다면 이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공정한 대우의 원칙에도 너무나 어긋나는 것이고 이 파견법을 둘러 피해서 싸게 근로자를 사용해야겠다는 그런 이기심이 작용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판례에서 얘기하는 법리에 따라서 그 요건을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소속이 파견 업체일 수도 있고, 뭐 사내 협력 업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자회사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뭐 원청이 아닌 업체에 소속이 되어 계시지만 사실상 일하는 곳은 이 원청이라고 불리는 이 업체. 뭐 그런 형태라 그러면은 이건 이미 그 파견법에서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당사자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파견업체 사람이든 협력업체 사람이든 자회사 사람이든 어찌됐든 거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자회사, 협력회사, 파견회사가 각 그 원청회사 계약을 맺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협력업체면 뭐 도급계약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위탁계약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계약에 이름을 붙여서 다 여러분의 어떤 근로를 규정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종이는 중요한 게 아니다. 바로 원청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게 법리가 말하는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누가 이제 여러분들을 지휘 뭐 명령을 했는가 이건데요. 뭐 사용사업주 아니면 원청회사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린다거나 뭐 계속 관리를 한다거나 뭐 하고 있는지 본다거나 뭐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러면 역시 요건이 하나 또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일하러 갔는데 그 파견 나간 곳에 있는 다른 근로자들이랑 사실상 차이가 없어요. 하나의 그런 집단 속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면서 공동작업하고 다 그냥 똑같이 하고 있는 난 사실상 이 회사에 소속인 것과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 표현을 하자면 사업에 실질적으로 뭐 편입이 되었냐 이게 이제 판례에서 말하는 요건인데요. 똑같이 일하셨으면은 이 요건 역시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로자들은 R&R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기 어떤 그런 역할이 부여가 되고 그 역할에 따라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그럴 텐데 이 파견업체 분들이 가끔 그렇게 느끼실 때가 있어요. 아니 유리할 때는 자기는 파견업체에서 빠져야 되고 회식도 가야 되고 휴가를 가기 위해서 상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청소 업무도 담당하고 여러 가지 주간 업무도 담당하고 있고 어떤 프로젝트가 만약에 다른 외지 지역에서 진행된다면 출장까지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딱 봤을 때 잠깐만 나는 이거는 지금 모든 일을 하러 온 슈퍼맨인데 그 슈퍼맨이시면요 정규직이 되셔야 된다는 소리세요.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계신 그 회사에서 그 여러분들을 선발하거나 뭐 몇 명을 보낼지, 뭐 교육을 어떻게 할지, 훈련을 어떻게 할지, 뭐 휴게 시간은 어느 정도 가질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파견되어 계신 거기서 정하는 게 아니고 파견한 업체 쪽에서 다 결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라면은 여러분도 또 이 소송의 대상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지가 미리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한정된 업무에 딱 국한돼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난 이거 하러 갔는데 뭐 별거 다 하고 정규직이랑 사실 다 똑같이 일하고 있다. 그럼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역시 이 사건 소송에 진행하실 수 있는 요건이 또 하나 되신 거예요. 근로기준법에는 동일한 근로자들을 다르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다시 그런 파견법을 우회하는 그런 아주 악용되는 그런 사례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 이러한 법적 분쟁을 시작해볼까? 라고 하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들으셨을 때 잠깐만 나도 정말 다 똑같이 일했는데 왜 나만 다르게 차별을 받고 있는 거지? 자, 이 생각 하나면요 시작되는 겁니다. 이 생각 하나로 지금까지 일해왔던 모든 자료를 살피고 지금까지 일해왔던 모든 기록들을 살펴서 하나하나 증명해가면서 나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법원에 소명하는 게 바로 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요건을 하나만 더 따져보자면은 즉 파견을 보낸 업체, 지금 여러분들 소속되어 계시는 업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조직이나 뭐 설비 같은 게 다 갖춰져 있느냐 없느냐를 좀 따져봐요. 여러분이 가서 일하는 곳에는 당연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파견 보낸 업체는 사실 사람만 보냈죠. 아무런 뭐 조직이나 뭐 설비나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회사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교육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게 다 파견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건데 많은 상당수의 파견 업체가 페이퍼워크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어떤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그러한 인력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고 그냥
원래 원청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청 회사가 원하는 대로 인력을 구해서 파견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설명이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개개인마다 지금 하시고 계신 일들도 많이 다르고 정말 내가 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난 처우가 다르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야 돼요. 저희 민법엔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여러분들의 권리를 행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는 것들을 다 좀 챙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에서 저희 그 법무부 AKS는 실은 집단 소송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파견에 관한 집단 소송도 저희 정책적인 그런 어떤 소송으로 삼고 저희 진심을 다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싸워보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고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필요한 경우 손잡고 열심히 싸워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법무부 AKS의 김주표 변호사, 송민석 변호사입니다.